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달 전이었나요? 2달 전에 네. 해운 쪽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때 반응이 티키타카에서 티키타카에서 저 그때 영상으로 네. 봤습니다. 아, 네. 반응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반응이 엄청 좋았죠. 네.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를 몰고 네. 오셨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네. 일단은 조선 업황에 대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바라보신지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바이어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배를 많이 살 것이다. 오, 보면 될 것 같네요. 좋다예요. 의미심장하네요. 좋다는 좋습니까? 거죠? 네,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런 질문 안 하면 네네. 재미없잖아. 그렇죠. 자, 해운이냐 조선이냐. 하나, 둘, 셋. 조선. 이거는 정말 쇼킹한데. 고민 안 하시고 바로 나오셨거든요. 오늘 답변이. HMM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운 조선인데 조선이다. 이건 여러분 꼭 뭐 열심히 2번 돌려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딱 이렇게 풀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네네. 저는 이제 가만히 나대지 않고 가만히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희 조용히 있겠습니다. 풀어가 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최근 업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를 받고 있는 물건값이 어떤지와 그 양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첫 페이지에 보여드린 그림은 이거는 40년간의 그 가격입니다. 네. 신조선 가격이 파란색 선이고요. 중고선 가격은 이제 주황색 선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 가격이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중고선 가격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134포인트를 신조선가가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2017, 18년보다는 일단 좀 더 높아진 상황이고 13, 14년의 고점은 아직 조금 뚫기 이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가격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팩트이고요. 그러면 발주량이 많으면서 거래량이 저희가 주식에서도 거래량이 많으면서 가격이 올라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발주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오고 있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 4분기와 올해 들어서 뭐 한국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뉴스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립처럼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 부분이 한국이 수주를 한 그 톤수인데요. 네. 4분기와 지금 올해 1분기 전체 막대기 자체도 많이 올라왔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뭐 그 이전에 해운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당장 주문한다고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은 중고선박의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먼저 선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고선의 거래도 최근 한 10년 사이에 상당히 활발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은 대단히 공급 과잉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7, 8년에 그 자금 시장, 뭐 주식 시장, 그냥 산업재 시장이 다 좋을 때 그때 가장 그 대장주에 해당이 되었던 게 조선 업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생산 이 능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달라고 하는 그 속도와 그 양을 다 맞춰서 만들어 주다 보니 사실 바이어들의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설비들이 다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조조정에 들어간 지가 지금 거의 한 6, 7년 정도 되게 세게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중국이 2015년 정도부터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한국도 영향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많이 잦아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게 양이 줄어드는 국가는 일본이고요. 일본이 그래서 실제로 배를 만드는 그 점유율에서는 그래도 20%대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새 배를 수주하는 거에서는 10%도 안 되는 정도의 점유율로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업체들이 옛날 2007년만큼 수주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캐파가 채워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황으로 들어가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뭐 업황은 요 정도로 하고 네.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넘어가시죠. 화두였는데 네. 감자를 해요.
감자를 증자도 하고 증자도 유중도 하고. 해요.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게 삼성인데 그래도 삼성인데. 삼성중공업은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 중에서 네. 그 해양 플랜트 관련 사업을 좀 가장 많이 한 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막 기술력이 있다 막 그랬었던 뭐 것 같거든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건 네. 사실이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많이 만드는 상선은 오래 만들어도 한 8, 9개월 정도의 공기가 지나면 이제 제작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제작하고 이제 마지막 그 돈을 받고 막 네. 이렇게 돌아가는 이 회전율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길게는 막 40개월씩 공기가 가는 경우도 있고 오. 만들다가 저희 이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네. 그거를 일단은 바꿔서 제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 그러면 체인지 오더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돈을 더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나 딜레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그 조선소의 현금 흐름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의 포지션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가 많이 높아야 저희가 해양 플랜트를 가지고 가서 막 바다에서 기름을 파고 가스를 파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자주 딜레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거든요. 이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전을 한번 파면 몇십 년 동안 거기서 파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 매크로나 이제 유가 같은 것이 이제 많이 하향 추세가 되면 우리 여기에 개발에 들어가는 이 계획을 조금 미룰까라는 결정을 상당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그걸 가지고 몇십 년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뭐 1, 2년 정도 미루는 거는 큰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도크에서 계속 제작을 해서 이제 물건을 뽑아내야 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생산 능력을 비워놨는데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현금은 물려 있고 이런 아니 상황이 빨리 만들어서 되는 줘버리면 안 돼요? 근데 뭐 중간에 어떠한 뭐 요런 부분에 부품을 바꿔주세요라는 게 설계 변경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저희 조금 중간에 가지고 계시는 돈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해 주세요. 막 이런 요구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그 바이어한테 인도가 돼야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중도금을 받게 되는데 그게 제 포지션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비싼 설비를 수주를 해서 만드느라고 많은 돈이 들었는데 빨리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조선업체들의 재무 구조는 그 사이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조선업체가 이걸 손실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하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3월 달에? 뭐 그런 사례도 있었죠. 안 좋게 판결이 나서 그때 조금 그래서 보통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뭐 항소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판결이 그렇게 나면 이제 그 금액만큼을 일단 충당금으로 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지금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속 적자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본이 까이게 돼서 이제 일부 부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감자를 먼저 하는 거고요. 가장 싫어하는 게 네. 감자인데 전 감자도 안 먹어요 잘.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 보니까 감자 방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기존에는 주식을 이제 소각하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액면가를 낮췄어요. 네, 액면가를 낮춰서 자본금에 있는 거를 이제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미루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 그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있는 재무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고 주식 수가 변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하나도 사실 없는. 그러면 뭐 감자 되면 막 주가 갑자기 주식수 싹 들어두고 주가가 확 뛰잖아요. 네, 그런 거 없다라는. 상관없는. 그러면 이벤트입니다. 올해 좀 삼성중공업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그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선이 일단 돌아서냐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보면 저희는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대규모 감자를 하고 이제 증자를 하고 이러는 게 그 조선업이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을 짜내는 이벤트 바닥권에서 생기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 증자를 발표하면서 올해 그 현금 수지가 지금 당장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섹터에서도 그렇지만 이 선박 시장에도 뭐 에너지 전환이나 환경 규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신기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저희가 준비를 해 놔야 이제 그런 신제품을 좋은 값에 팔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R&D 비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적자는 올해와 내년까지는 견뎌야 된다라는 게 내년까지요. 네. 이게 사실 기네요.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손도 못 대실 텐데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 또 실적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예전에 비슷한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2003년 이럴 때 이제 막 성과가 막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 수주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그 조선 4사의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잘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다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성과는 오르고 있고 매일매일 수주는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받는 이 물량은 매출로 인식되는 걸로 치면 뭐 2년 뒤 막 이렇게니까 사실 지금 아무리 좋은 수주를 받고 있어도 오늘 발표되는 실적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건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수주. 네, 그리고 수주 아까 상황이니까. 보여주신 그 수주가 확 늘어나는 거. 네. 그게 더 그러게요. 중요하다. 그렇군요. 네. 제가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질문이 되게 마음껏 많은데 하십시오. 마음껏 네. 해볼까요? 네, 마음껏 하십시오. 뭐 현대 얘기도 좀 해야죠. 네네. 지금 뭐 조선 쪽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합병. 얘들 합병하려고 이름도 바꾼 건가요? 왜 이름을 그렇게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네. 그렇게 바꿨죠? 현대중공업은 그대로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그리고 삼호중공업이 있고 네. 그 나중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그 중간 지주 밑에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같이 음.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합병하게 지금 왜 합병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게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기업 결합 심사가 뭐죠? 뭐 이렇게 저희가 이 네. 회사들이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음. 기존의 원래 영업상으로 뭔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뭐 그 매출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들이 이 합병을 해도 독과점 이슈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합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라는 그 의사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6군데의 국가에다가 지금 뿌려놓은 상황이고 네. 아직 유럽에서의 그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쭉 드려봤으니까 또 준비해 오신 PPT 자료가 있어서 네, 준비하신 내용도 다시 돌아가서 좀 이어가 볼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때 바이어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조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배가 만들어지고 매년 배가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공급이 자꾸 흡수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표가 선종별로 배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니는지 선속을 장기 선속을 저기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 계속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닐 때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나 빨리빨리 다니고 자주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겠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된 게 조금 영향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 그냥 각각 나라에 인접해 있는 바다 말고 공해상을 다닐 때도 너무 황산화물이 많이 포함된 기름을 쓰지 말아라라고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온 상황인데 그때 IMO 2020이라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IMO 202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배에다가 어떤 장치를 하면 됩니다. 더러운 기름을 쓰고도 황산화물이 별로 안 배출되게 그걸 저희가 스크러버라고 하는 거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거. 그렇죠. 네. 나오는 거기서 황을 이렇게 쏙쏙 네, 뽑아서 네, 네. 탈황 장치라고 보시면 공기청정기 맞잖아요. 맞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고 있는 회사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한 편이고 네. 저희가 오른쪽에 나눈 것처럼 몇 퍼센트나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지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지간해서는 다 30%를 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30%에 들어간 배들의 그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새 배이거나 큰 배이거나.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작으면 또 스크러버가 달리기가 좀 어렵고요. 30년 정도 배를 쓰는데 이미 한 22년 정도 돌아다닌 배한테 뭔가 돈을 써가지고 이 공기청정기를 달아주기는 조금 이제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러면 좋은 기름을 쓰면 됩니다. SOE.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름을 쓰면 되는데 이 배들은 빨리 다니면 다닐수록 그 유류를 소비하는 양이 되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뭐 공해상에서 0.5%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사실 각국의 항만에서는 그 국제해사 기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1월로 넘어올 때나 아니면 21년 1월로 넘어올 때도 우린 0.5 아니고 0.1%만 배출해라고 이렇게 더 그 사이에 강화를 한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떠한 신규 설비가 없이 그냥 배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기어 다니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다니면 이 규제를 덜 나오는군요. 만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울산항 같은 경우도 이걸 저희가 이제 저속 운행을 뭐 슬로우 스티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잘 지킨 상위 몇 개 업체를 뽑아서 그 항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센티브 풀이 있는데 그걸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그거는 해운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9년, 20년으로 넘어올 때도 계속적으로 배들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천히 다니게 되면 이 실제로 배가 늘어나도 공급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요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공급이 부족하구나라는 게 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시 이게 선속이 엄청 튀어오를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네. 언제든지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계속 더 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위에 있는 다른 시기보다 이렇게 선속이 올라간 유일한 선종이 있습니다. LNG 선박인데요. 전 세계 LNG 선박이 한 644척 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중에서 3분의 2인 433척은 듀얼 퓨얼이라고 해서 기름도 쓰는데 자기가 수송하고 있는 가스가 기화될 때 그거를 연료로 삼아서 추진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 이중으로 그렇죠. 쓰는 예, 이중 연료. 근데 제가 잠시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채팅창에 글자가 안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게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요. 네, 인포맥스 맞아요. 라이브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 참 잘하죠? 너무 계속하시죠. 훌륭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LNG 캐리어들은 다른 뭐 컨테이너 선박 이런 것보다 아주 운임이 높았던 건 아니지만 그냥 맘 놓고 떼면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선박의 하드웨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커지는 겁니다.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가 좀 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아이고. 네. 방금 이제 LNG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올해 상반기에는 컨테이너선 수주가 엄청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카타르에서 그 예약하고 간 거. 네. 예약하고 간 거. 그거 어떻게 왜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반기 정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조선소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카타르가 이제 자기네들 국가의 LNG 생산 캐파를 대단히 오랜만에 늘리는 거거든요. 거의 한 10년 만에 늘리는 건데 네. 요거에 대해서 요번에는 이제 해운사들도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모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타겟 시점을 매년 이렇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뒤로 생각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를 타겟으로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상반기에는 컨테이너, 하반기에 LNG선, 그러면 수주가 막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다 100척 다 가져가는 거 맞죠? 카타르에서 나오고요. 네네. 뭐 그 예약해놓고 그 않을까. 노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약을 꼭 다 성약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또 국제관계가 네. 국제관계가 참
그렇군요. 또 수주 산업 관련해서는 준비하신 내용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격 자체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잘 나와야지 저희가 그때 이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장기간의 개별 업체들의 수주 금액을 장표에 넣어드렸는데 글씨는 이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좀 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조선 말고 해양 말고 이제 플랜트 옛날에 엔진기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업체들끼리 비슷한 컨디션으로 보시라고 조선이랑 해양 부분에 대한 수주 금액만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21년 같은 경우는 가장 우측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수주를 한 금액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중공업이 수주도 올해 많이 했는데 뭐 감자도 하고 적자도 많이 나고 이렇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찌 되었건 작년까지의 총량을 보면 이 조선업체들이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2014년 이후에 저희가 100억 불 이상 연간 수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음영으로 쳐놓은 부분이 그 회사의 역대 가장 수주가 좋았던 때를 저희가 해놓은 건데요. 2010년 전후로, 그러니까 지금 다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07년에 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상황인데, 2010년 전후로 저희가 해양 플랜트 엄청 수주 많이 받아서 그때도 조선주 주가가 사실 이렇게 네.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을 막 회복을 하고 그랬었지만, 실제로 언제 수주를 단일 연도에 제일 많이 받았나를 보면 2007년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조선에서 나오는 그 이제 수주의 세기가 정말 셌던 건데요. 그때로 시각을 돌려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1분기까지 받은 수주의 이 정도의 세기로 봤을 때 2005년 아니면 2014년 그 이전에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한 100억 불 이상을 수주받는 그걸로 눈높이를 조금 높여서 봐도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조선업체들이 자기가 배를 지을 수 있는 그 캐파만큼의 수주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못 받고 계속 시간이 보내진 상황이라 저희가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그 PBR 1배를 못 넘는 그 상황이 항상 반복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업체들의 이제 장기 주가에서 그 못 넘는 구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데 뭐 미포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10년 동안 못 넘다가 최근에 넘은 것이고 네. 뭐 나머지 업체들도 그 약간의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언제 내려왔는지 정도가 다르지만 사실 최근은 항상 박스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박스권에 있는 정도의 수주밖에 올해도 안 나오고 끝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허들을 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지만 실제로 이때보다는 그 발주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해운업체의 어닝 레벨로 봤을 때 지속성이 꽤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구조적으로도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배들이 뭐 지금 이렇게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막 단기에 공급이 늘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좀 밸류에이션의 눈높이를 다시 바꿔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아까 질문하셨던 그러게요. 네. 삼성중공업이랑 관련된 내용이네요. 좀 더 표로 보기가 쉽게 되어 있네요. 어제 나온 적자가 5,068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일회성 손실이 4,400억 정도가 차지를 했고 고정비 부담은 매출이 만족스러울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지금 연간으로 1분기에는 5,068억인데 연간으로 한 7,600억 정도 계속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공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수주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건 어차피 23년 이럴 때 만들 거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의 실적을 바꿀 일은 없으므로 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가 얘기하는 전망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뭘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느라고 하면 지금부터 수주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봐야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라고 나와. 지금 채팅창에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가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강판 및 원자재 가격 올라서 발주할수록 적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왜냐면 저도 궁금한 게 강제가 인상으로 1,100억 손실 난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신규 배 수주한 거에 그 충당금 쌓는 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작년에 수주한 거랑 네네. 올해 이제 요번에 그 에버그린으로부터 20척 받은 거 말고 네네. 다른 수주건에 대해서는 적자가 있었다라고 회사가 인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럼 저가 수주 한 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저가 수주라는 게 무조건 오히려 회사한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조선 업체들은 이 건설 업체와는 달리 계속 도크를 유지를 하고 그 도크에서 건설을 해야 되는 인력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건설 현장을 만약에 계약을 안 하면 거기 현지 인력을 채용을 안 하면 되지만 네. 조선은 계속 그 고정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정비 커버를 위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수주를 일부 하는 것도 회사의 전체 현금 수지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라고 해서 계속 버티고 막 가동률이 막 50% 밑으로 내려가게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고 저희가 또 신규 수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수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거고요. S 김 부장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안젤라님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각국이 내수 위주로의 경향이 세진다고 하면 물동량이 늘지 않으면 굳이 선박량을 늘 필요가 있을까?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해운도 많이 보니까 저희는 이 각국의 물동량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네네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몰라도 물동량이 이렇게 좀 잦아드는데 해운 운임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국면이면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2018년, 19년이 글로벌 물동량이 좀 별로 없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들도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되면서 시간이 이제 2년 정도 흐르고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건데 그러고 나서 원래도 재고를 조금 쌓아야 되는 구간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락다운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모두 다 일순간 멈춰졌던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의 이동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재화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 근데 재고는 없으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즘에 계속 물동량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도 뭐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들어간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재고가 부담스럽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가서 소진이 돼야 되는 그런 화물들에 대한 뭐 소진 속도나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물동량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고 어제 이제 머스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앨런 머스크 아닙니다. 해운사 네, 머스크입니다. AP 몰러 그 머스크 라인이라는 데이고 감사합니다. 그- 알려주셔서.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전 세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 8% 정도나 늘었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연간으로 원래 봤던 그 물동량 그로스의 레벨보다 저희가 상향 조정해가지고 뭐 2%포인트 이상 더 늘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네. 이 업황 자체가 지금의 현재 좀 강한 업황이 4분기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면서 오히려 이제 해운사들에 대해서 약간 안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네. 실제로 머스크가 전혀 주가가 못 오르고 있으면서 계속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왔고 오늘도 지금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네. 이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개월 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를 2배로 높였거든요. 2배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바이어들이 그 돈을 버는 정도가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고 결국 이 돈들이 저희가 효율이 좋고 향후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배 발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저희 2부 순서 쭉 함께 봤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관련해서 저희 주제도 날개단 조선업 어디까지 올라갈까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짤막하게 핵심 내용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타픽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해주시면 너무 제가 좋죠. 안 하셨으면 제가 지금 질문도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네, 저희의 딱 준비. 타픽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애매하다. 지-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조선업이나 이런 산업재들은 사실 구조 조정이 된 수혜가 지금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중공업 쪽 그룹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합병이 되는 이게 구조조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 산업적으로도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서 그거에 이제 주체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자라는 거고요. 자회사의 상장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죠. 현대중공업도 상장을 해서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 뭐 그룹 차원에서 이번에 삼성중공업에서 진행한 거와 같은 그런 뭐 유동성 우려 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일이 없을 것이고 이제 오늘 지금 트레이드 윈즈에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HMM이 올해 추가로 또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네. 한국에 있는 3사 조선업체와 되게 활발한 그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까지 수주를 좀 못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가격에 양질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수주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하이엔 홀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올해 90% 오른 현대미포조선이냐, 올해 14% 빠진 삼성중공업이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나, 둘, 셋. 미포조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네, 아주 시원해. 좋아요. 아, 속이 그냥 뻥 뚫리네 그냥. 그렇죠. 네. 아까 사이다 같다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질문과 답변을 네 마무리로 저희 2부 순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까 시청자분들 중에 오해성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선업 깜깜했던 터널을 지나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빨리 빛을 봤으면 좋겠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연구원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그 빛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